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강경한 쌤입니다. 지난 월요일 시간에 우리가 시조 한 편 배웠죠? 아직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운문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고려 이전까지의 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을 불렀던 노래를 통칭해서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향가라는 갈래가 있었죠. 들어봤죠? 향찰 표기로 되어 있고요. 자, 양반들은 우리 문학 형식은 아니지만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식, 한시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 서민들은 그런데 한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인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들을 많이 불러서 널리 유행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불려진 이런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흥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그런 호탕한 의식 세계를 펼치고 싶어서 새로운 갈래를 만들었는데 경기체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정제된 형식을 갖추고 시조라는 갈래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고려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 악장이라는 갈래가 생기고요. 조선왕조, 개국 성축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언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글로 외국어를 풀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한문을 풀어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이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가사라는 갈래가 나타나고요.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 잡가 그리고 민중사회에서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 민요 그리고 개하기 때 개하가사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창가라는 그런 형식의 갈래가 나타나죠.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의 운문문학이 쭉 만들어져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시조 한번 봅시다. 자, 시조는 어떻게 보면 전 계층이 향유하는 국민문학이죠.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문학 갈래고요. 이 외에 한시와 가사도 오랫동안 유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중요하게 좀 봐둬야 될 것이 바로 이 시조와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월백하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조라는 갈래였죠. 그리고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였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 중학교 때부터 배운 적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 문학이죠. 자, 그럼 어떤 정서들을 주로 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크게는 일단 유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적 충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려 말이나 조선 전기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임금에 대해서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반면에 조선 초부터 후기로 넘어갈수록 자연을 예찬하면서 벗삼아 사는 그런 내용의 시조들도 많이 나옵니다. 평민들도 시조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향유층으로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조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조들이 나왔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배워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각행을 보면 음수율, 음보율 지난 시간에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죠? 자, 각행은 음보율로 따지면 4번 끊어 있는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고전문학은 3음보 또는 4음보만 있다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시조는 무조건 4음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시조는 4음보.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끊어 있는 단위가 4마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3, 4조 또는 4, 4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글자의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가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 4조, 4, 4조, 그리고 음보율은 4음보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는 일단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었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봄날이었습니다. 이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봄날 밤에
화자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시조였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가 시어를 통해서 그 화자의 마음을 추측을 해냈어야 되는데요. 이화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백꽃이요. 그 다음 자규, 한마디로 그냥 굿을 피우는 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름은 외워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이화나 자규가 주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느냐? 왠지 좀 슬프고 애상적인 정서를 자아내더란 얘기입니다. 또한 월백, 달이 하얗단 얘기죠. 하얀 달이 두둥실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수가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하얀색들, 이 흰색의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이화와 자규의 이미지와 결합이 되면서 화자의 마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죠. 자, 화자는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슬프고 심란하고 애상적이고 그런 감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럴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이화와 자규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중요한 문학 개념어니까 지금 좀 기억해 놓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반복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입은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둘의 관계를 따진다면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더 집어넣으면 그때 그 대상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때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선생님이 몇 가지 시어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자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장에 자규야 알야만한 기억납니까? 자, 자규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전 작품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 새 이름이 쓰입니다. 기촉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두견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불력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외에 소쩍새, 접동새, 다양한 새가 나옵니다. 물론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다른 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물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새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새들이 보통 시에 나오면 화자의 슬픔을, 화자의 애상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런 취지로 나오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자, 그 외에 고전 작품을 보면 기러기, 갈매기, 까마귀, 학, 그리고 꾀꼬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기러기는 보통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갈매기, 물화일체, 까마귀, 어떤 간신배를 얘기할 때요. 꾀꼬리, 봄의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 학, 신선사상 이런 식으로 보통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어가 이 전체 시 작품에서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감상하면 더 시를 보는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엔 꽃을 한번 봅시다. 자, 이화가 나왔죠. 백꽃. 자, 이 백꽃은 보통 우리 이 시에서처럼 좀 뭔가 애상적인 슬픈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전 작품에 보면 또 다양한 꽃들이 나와요. 보통 대표적으로 복숭아꽃, 복사꽃이라고도 말하는 복숭아꽃 있죠? 자, 보통 한문으로 도화, 복숭아 도자 써서 도화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꽃. 여러분,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 압니까? 복숭아꽃, 살구꽃. 모르는 선생님만 아나요? 자, 이 살구꽃은 한문으로 행화라고 합니다. 도화, 행화. 그 다음에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주로 언제 쓰이느냐? 봄날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타나는 꽃입니다. 고전 작품에는 튤립, 라일락, 장미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자, 그 외에 매난국죽 들어봤죠?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자, 이 식물들이 나오면 거의 지조, 절개,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분류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이라고 배웠죠? 근데 왜 삼경이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갈 테니까. 옛날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한마디로 음양이 조화로운 때가 가장 상서로울 때라고 보고, 옛날엔 결혼식도 초저녁에 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녁 7시를 시간의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위로 7시부터 밤 9시까지를 제1경, 그 다음에 밤 9시부터 밤늦게 11시까지를 제2경, 그리고 새벽 1시까지 3경. 우리가 시조에서 봤던 단어죠. 이 삼경이라는 시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절대로 까먹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깊은 밤, 남들도 다 잠든 깊은 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죠? 그동안 어려웠던 게 아니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자, 이화여월백하고는 고려 말에 지어진 시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좀 더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 시조의 성격은 보통 일명 다정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돌아 하느라 중장 기억납니까? 그만큼 이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갖은 그런 어떤 감정들, 정서를 잘 드러낸 압축미를 살린 시조라고 하여서 별칭이 다정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도 잘 드러났고요. 청각적 심상도 잘 드러났죠. 청각적 심상 어떤 거 있었나요? 기억나나요? 자규가 있었죠. 자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봄날 밤에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더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잘 느낄 수 있도록 깊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정서입니까? 애상적인 정서였죠. 그죠? 그래서 주제는 봄날의 애상적인 정서. 이렇게 보통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아주 글자 수 반복하면서 음보율 생각하면서 세련되게, 그래서 한마디로 사대부의 그런 어떤 입맛에 맞게, 미의식에 맞게 그런 형식미와 표현미를 가지고 쓴 시조가 바로 이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작품입니다. 자, 참고로 감상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상적이란 말 말고, 감상적이란 말은 그만큼 더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마음이 아플 만큼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가 감상적이야, 감상에 빠졌어,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애상적보다 좀 더 깊은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조를 한 편 배우겠는데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부리라 라는 시조를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처럼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쉬운 시조니까, 그리고 좋은 시조니까 잘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계속 지금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문학 공부할 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조금 내가 화자 입장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학 개념어 중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교과서에서나 참고서에서나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문학, 비문학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시를 배웠기 때문에 시적 대상이라고 했을 때 크게 인물, 그리고 사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은 자연적인 자연물,
그리고 자연적이지 않은 인공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다시 자연물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겠죠. 미생물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대상이라는 말과 사물이라는 말을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물은 뭐 책상, 의자, 칠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에 자연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대상, 사물, 자연물 개념 잡아놓읍시다. 자, 두 번째 정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근데 감정과 정서는 뭐 크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따지고 둡시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감정이란 것은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서라는 것은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그런 마음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침에 기분 좋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막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넓게 봐서 그날 하루는 대체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감정이 만약에 하루의 날씨라면 정서는 1년 동안의 기후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정서는 감정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세요. 그래서 시에서는 문학에서는 정서를 물어보지 화자의 감정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화자의 일관적인 감정의 상태, 그것이 정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색채어에 대해서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색채어는 뭐고 색채 이미지는 무엇이냐? 자, 색채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보, 하얀색, 까만색 이런 색깔을 직접 나타내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색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색채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상을 보고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 일반적으로 우리는 빨간 사과를 떠올리죠. 눈사람 이러면 하얀색을 떠올립니다. 바다 이러면 파란색을 떠올리죠. 자, 그렇게 어떤 색채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고 우리는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색채는 시에서 중요한데요. 색채를 대비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색채 이미지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대상 얘기를 다시 하면요. 우리가 시에서 이 시적 대상은 어떤 자연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화자를 둘러싼 현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자가 화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의 내면이 되겠습니다. 그죠? 화자 자신의 자아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이럴 경우에 화자 자신이 시적 대상이 될 경우에, 자, 이럴 때 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표면적 자아, 이면적 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시조를 배웠을 때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1인칭의 말이죠. 나, 우리, 자, 내가 이런 식의 말이 시어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액면 그대로 나라는 그런 1인칭의 시어들이 그대로 나오면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보고 표면적 자, 드러나지 않으면 속으로 숨어 있으니까 이면적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표면적 자, 이면적 자, 이 단어 두 가지 수능 개념어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운율은
지난주에도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만 넣고요. 시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 방식만 잠깐 이야기하고 갑시다. 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를 쭉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이 있죠. 뭐 넓게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뭐 짧게는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이겠죠. 자, 시간이 흐름대로 가면 순행적인 그런 구성을 갖는 것이고요. 시간의 흐름이 거슬러서 오히려 뒤로 가면 역순행적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개 방식으로 공간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보통 화자가 실제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시선만 산을 봤다가 들판을 봤다가 시냇물을 봤다가 이런 식으로 시선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화자가 어떤 위치로 옮겨 다니면서 시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공간의 이동. 자, 세 번째, 수미 상관에 따른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앞부분과 시의 마지막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통일감 있게 비슷한 구절을 앞뒤로 배치해서 좀 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화의 월백하고에서 배웠죠. 성경우정, 앞에서 경치, 뒤에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을 우리가 성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후정. 자,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에는 시어 하나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과 잘 연결하여서 여러분 꼼꼼하게 잘 감상하면 시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겁니다. 특히 고전시가 공부할 때는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외워두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2교시 때 우리가 새로운 시조를 배울 텐데 이제 한번 잘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한번 감상을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